2020년 7월 12일 월요일, 일본 효고현 시라하마초의 주택가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맴돕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있죠. 열린 창문 사이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요.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가 다급하게 복도를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이웃집 문을 두드리죠. 엄마가 완전히 패닉이 와서 말을 끝맺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참혹했던 그날의 진실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그날 오전 40대 여성 린 씨는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고 설거지와 청소기를 다 돌리고 나니까 어느새 점심 무렵이었죠. 이제 좀 간단하게 뭘 먹어야겠다 싶던 순간 요란한 누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이웃집에 살고 있던 6살 타쿠치 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이 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린 씨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어가 미숙했죠. 천천히 말해봐 하면서 아이를 좀 다독이니 몇 단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엄마가 찔렸다 였어요. 그래서 린 씨가 당황해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울음을 크게 터뜨렸죠. 울음소리에 놀란 옆집 남성이 급히 복도로 나왔고 아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저씨가 엄마 찔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남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숨이 거칠게 차오르는 것도 느낄 새 없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컥. 주저없이 문을 열었고 들리세요? 들리시면 대답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다행히도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자취를 감춘 뒤였죠. 타쿠치 군의 엄마를 찾기 위해 서둘러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무사하기를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침실 안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침대 위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는데 복부에는 여전히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 남성의 다리가 풀리려던 그 순간 여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서둘러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복부 동맥이 완전히 파열돼서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요. 우선 사망한 여성은 24살의 타쿠치 아카네였습니다. 그녀의 양팔에는 범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고요. 의심할 여지 없는 타살입니다. 현장에는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아들 타쿠치 군이 있었죠.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이만 인터뷰하면 사건의 전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목격자인 경우에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며칠간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안정이 된 후에 경찰과 대면하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집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하필 안타까운 게 이 사건 당일이
타쿠치 군의 생일이었나 봐요. 방 한켠에는 파티 준비를 위해 음식과 타쿠치 생일 축하해 라고 적힌 케이크가 놓여 있었는데, 반면 반대쪽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몸싸움 중 떨어진 물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요. 거실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침실 안쪽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그 끝에는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칼끝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격 중에 피해자의 뼈에 부딪히면서 변형된 겁니다. 즉, 공격의 강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칼은 피해자 집 주방에서 가져온 듯 보였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지문 처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은 즉각 흉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략적으로 범행 경위를 추정했죠. 최초 몸싸움은 거실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안에는 타쿠치 군이 있었고, 사망한 여성 아카네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에게 필사적으로 맞섰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칼에 베었을 거고요. 그녀는 아들과 최대한 떼어놓기 위해 범인을 침실로 끌고 갔고, 대치가 이어지던 중 범인에게 공격당한 거죠. 그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른 뒤 침대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복부에 칼을 2차례 꽂아 넣었고요. 그리고 이때 타쿠치 군이 이 상황을 보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범인은 현장을 빠져나간 거고요. 결정적으로 주차장에서 사망한 여성 아카네의 차량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이 훔쳐서 도주한 거죠. 경찰은 즉각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동시에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도 모두 멀쩡했고요. 그럼 범인은 현관문으로 당당히 들어왔을 겁니다. 즉, 일면식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이웃들에 따르면 아카네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혼한 전 남편이 앙심을 품은 걸까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아닙니다. 사건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인물 한 명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에 그녀가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아닐까 싶었던 거죠.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36살의 남성 요시나오 유이치였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도 나왔는데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 지문이 14년 전에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의 범인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범인 이름 역시 요시나오 유이치였죠. 자, 정리를 해보면 아카네를 폭행해서 신고를 당했던 인물, 14년 전 택시 강도 사건의 범인, 두 사건에 동일한 이름이 놓여 있는 겁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신원이 특정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의 요시나오의 사진과 인적 사항들이 공유됐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장소에서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자그마치 100km나 떨어진 교토 시내의 한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되게 담담한 얼굴로 접수처로 가더니 살인을 자백했고요. 제가 여자친구 죽였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욱해서 그만 집에 있는 식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시나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어요. 조직폭력배의 간부로 성매매 업소를 맡아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평소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업소에서는 마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이 당시 그는 업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사망한 아카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보험 설계사로 알고 있었잖아요. 혹시 이중생활인 걸까요? 여기서 잠깐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창시절 아카네는 소위 말하는 일진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지만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18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강력한 반대에도 출산을 고집했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타쿠치군이었어요. 출산한 뒤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죠. 그녀에게 있어 아들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지만 항상 돈이 부족해서 생활이 쪼들렸어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면 학력과 경력이 모두 부족하다 보니까 이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결국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유흥업소인 캬바쿠라에 몸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매니저 요시나오를 알게 된 거고요. 요시나오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얼마 안 가 동거까지 하게 되죠. 그의 페이스북에는 아카네와 연애 중이라는 표시가 공개적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요시나오는 일터에서도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가게 입장에서는 지명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비싼 술 시키고 팁을 뿌리기 때문이죠. 매니저였던 요시나오는 거물급 지명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자친구 아카네에게는 예외였어요. 누구라도 그녀를 지명하려 들면 불같이 화를 냈죠. 돈만 내고 꺼져. 아카네에게 손대지 마. 손대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손님을 협박하고 내쫓았습니다. 완전히 품에 끼고 보호를 했죠. 아니 그럼 그 일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출근시키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는 아카네의 아들 타쿠치 군에게도 자기 말로는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카네와 요시나오, 이 두 사람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툼이 잦아지더니 참다 못한 아카네가 집을 나가게 돼요. 심지어 다니던 캬바쿠라마저 그만뒀죠. 이후 보험 설계사로 취직하며 새로운 삶을 찾는 듯 했지만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아서 아이 키우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아카네는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요. 이때부터 낮에는 보험 일을 하고 밤에는 몸을 파는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요시나오의 인연도 계속되었죠. 그는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일로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아카네는 그저 아는 지인이에요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요시나오에게 상처가 됐죠. 자신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에 그는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때린 건 과했어. 그건 인정해.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야? 순간 상처를 받은 듯 보였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시나오는 곧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더 잘하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여전히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타쿠치군의 생일을 핑계로 다시 한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의 모습에 아카네는 당황했죠. 문 앞에서 막아섰지만 그는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타쿠치군을 발견하자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그 순간 아카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가줘. 나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요시나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곧 분노로 변했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며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바로 타쿠치군이 보는 앞에서 아카네를 폭행한 겁니다. 아카네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요시나오를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칼을 가져오더니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다 아카네의 양팔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척 하면서 침실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요시나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아들만은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다시 돌아와. 아니면 여기서 끝장이야. 잘 생각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요시나오는 침실 벽에 꽂혀있던 전기 코드를 뽑아들더니 그대로 달려와 그녀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아카네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점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아카네의 위로 올라타서 칼을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 뒤에서 아예 울음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어 다급하게 뛰쳐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이때 요시나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시야에 차키가 들어왔어요. 그는 곧장 키를 집어들었고 아카네의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공포, 뒤틀린 집착으로 숨이 막힐 듯 했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싶어서 한적한 다리 위에 차를 세웠어요. 난간 너머로 내려다본 물은 깊어 보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려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치정살인으로 종결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카네의 지인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건
그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건의 내막은 요시나오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카네가 싱글맘으로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을 했고 그곳에서 그를 만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시나오에게 호감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순한 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자신의 고용주니까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 요시나오는 아카네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공표하고 집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아카네는 강제로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요시나오의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죠. 사실 요시나오는 술집 여성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했거든요. 택시 강도 사건 외에도 다른 전과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대요. 특히 전 여자친구들에게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였는데 폭행과 납치, 감금은 기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등 이 끔찍한 만행을 일삼기도 했고요. 무서운 소문 속 아카네는 몸을 사렸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도 있잖아요. 반항하면 아들까지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동거 생활을 견디며 매일 밤 폭언과 폭행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일타에서도 물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지명 손님들까지 다 막는 바람에 월급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억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결국 견디다 못한 그녀는 요시나오를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집도 그만두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날까도 고민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나오를 완전히 따돌릴 수가 없었죠. 그는 매일같이 아카네를 찾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괴롭힘에 그녀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딱 2년이야. 타쿠치 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여유로울 거야. 그때까지 술집에서 최대한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 벗어나자. 그렇게 아카네는 낮에는 보험을, 밤에는 몸을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나오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아카네는 이 문제로 5번이나 경찰 상담을 받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요시나오와 끔찍한 스토커였다는 아카네의 지인들. 엇갈린 입장 속 2021년 5월 27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가명을 요구했죠.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칼로 찔러 살해한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이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과 피해자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치정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보았고 더 나아가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아이가 겪은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타쿠치 군은 자신의 생일날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그의 전 여자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지르고 불법 약물까지 투여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시나오는 항소를 포기했죠. 결국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타쿠치 군은 6살의 나이에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범죄자에게 22년형이 과연 적절한 형량일까요?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후 타쿠치 군의 삶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이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2024년 7월 5일 태국 방콕에서 약 50km 떨어진 모항차층 사오 한적한 공원의 풀숲에서 불에 그을린 여행용 가방이 발견됩니다. 가방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 신발, 그리고 지갑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떨어져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그 안에서 나온 건 부패한 여성의 허벅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찰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토막난 시신이 공원 곳곳에서 연달아 발견된 거죠. 하지만 머리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였던 게 분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DNA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시신의 주인은 38살의 중국 여성 얀루이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는 SNS 속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볼게요. 그녀는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칭다오에서 요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얀루이민은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SNS를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삶을 보여줬죠.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고급 승용차와 으리으리한 저택, 호캉스, 여행하는 삶을 공개했거든요. 특히 예쁜 외모와 몸매 덕분에 남성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2024년 6월 26일, 얄루이미는 혼자 휴가도 즐길 겸 SNS에 남길 멋진 사진을 위해서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파타야였습니다. 3일간의 일정을 마치면 방콕으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은 푸켓으로 갈 예정이었죠. 파타야에서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여유로운 순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SNS에는 고급 호텔에 머물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연일 올라왔죠.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그녀는 방콕에 사는 친구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7월 1일 오후 4시 40분 방콕에 도착한 얄루이미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함께 지내던 방콕 친구였는데요. 친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루 일찍 푸켓으로 떠난 건가? 했죠. 얄루이미는 평소에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게다가 혼자 여행을 즐기고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일도 잦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SNS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녀는 여행 중 머무는 호텔,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SNS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었던 사람인데 하루 이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한편 중국에 있던 얄루이민의 가족들에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음이 섞인 남성이었죠. 얄루이민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100만 위안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100만 위안.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에요. 놀란 가족은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죠. 가족들은 우선 범인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로 해요.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서 몸값 100만 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태국 현지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옵니다. 얄루이민이 방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가족들은 곧장 중국 외교부를 통해 주 태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마침내 실종 10일 만인 7월 12일 태국 현지 경찰에 정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외국인 여성이며 거액의 몸값 요구까지 동반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컸죠. 방콕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콕 일대의 CCTV, 차량 호출 앱, 호텔 체크인 기록, 위챗페이 결제 내역 등 그녀의 흔적을 전방위로 추적했어요. 방콕 시내 곳곳의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죠. 7월 1일 오후 5시 25분, 방콕 수쿰핏 소이거리에서 그녀가 흰색 혼다 차량을 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사진 속 얄루이민은 한 남성과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40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는 그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손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리에 팔을 두르는 등 연인처럼 보였죠. 경찰은 곧바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어요. 그 결과 해당 차량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렌트된 차량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34살의 중국 국적의 남성 마칭엔이었습니다. 얄루이민의 SNS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던 경찰은 그녀와 마칭엔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은 태국 여행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마칭에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SNS를 통해 얄루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고급 자동차, 명품 사진, 그리고 기업 대표 명함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말한 기업을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외모도 괜찮고 재력까지 갖췄네? 마칭엔에게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에서 만남을 가지면 혹시나 사진이 찍힐 수도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태국에서 만남을 갖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경찰이 보기엔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신원 조회를 통해서 밝혀진 마칭엔의 실체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 아니요. 사실 도박에 빠진 빚쟁이였던 겁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얄루이민의 재력과 허영심을 파악한 뒤에 그녀를 완벽한 타깃으로 삼은 거죠. 7월 2일 저녁 7시 2분에 찍힌 모습은 그가 혼자 호텔을 빠져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7월 3일 낮 12시 51분 그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곧장 마카오로 이동했죠.
마카오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가 선택한 도피 경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얄루이미는 호텔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방에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체크아웃 후에도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칭엔이 들고 있던 여행 가방에 주목했어요. 호텔에서 시신을 처리한 후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객실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매트리스와 베개, 욕실, 세면대 곳곳에서 그녀의 혈흔이 검출되었어요. 또한 마칭엔이 사용했던 렌터카의 조수석,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에도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은 마칭엔의 렌터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월 3일 새벽 1시 50분, 그 차량은 방콕에서 약 50km 떨어진 무앙차층사오의 한 공원에 약 3시간가량 정차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공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원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 한 대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그는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새벽 4시 56분 공원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추적하는데 이 기기의 마지막 위치는 7월 3일 새벽 4시 58분 바로 그 공원에서 잡혔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마칭에는 얄루이민의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를 불로 태운 거예요. 경찰은 50여 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현장 수색에 나섰어요. 차량이 정차해 있던 지점과 연기가 발생한 공원 내부를 중심으로 하천과 배수구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이틀 뒤 공원 한쪽 풀숲에서 불에 그을린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안에는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수색이 계속되면서 신체 부위들이 하나둘씩 추가로 확인됐죠. 하지만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따로 유기한 것으로 보였어요. 경찰은 마칭엔을 토막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국제 수배 대상자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국가 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로 확산되었죠. 태국 경찰, 중국 공안, 그리고 마카오 사법경찰까지 세 나라가 공조수사에 착수합니다. 장기적인 추격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체포는 의외의 장소에서 갑자기 이뤄졌어요. 2024년 7월 16일 마칭에는 고급 브랜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마카오 시내의 한 전당포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시계를 자세히 살펴본 점원은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마감도 정교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품질도 떨어졌거든요. 가품이 의심되었던 거예요. 참고로 마카오에서는 가짜 명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점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장 먼저 그의 여권부터 확인했죠. 그런데 여권 속 사진과 실제 얼굴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고 해당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죠. 그 순간 마카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즉시 국제 수배자 명단을 조회했고 마침내 그 정체는 마칭엔이었던 거죠. 마카오 사법당국은 곧장 중국 본토와 긴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공안은 강경하게 송환을 요청했어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도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 행위가 태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치열한 외교적 조율 끝에 마칭엔은 결국 중국 본토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살인, 사체훼손,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물품 유통, 그리고 통신 사기.
그렇게 2024년 1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요.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포식형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마칭에는 처음부터 얀루이민의 SNS 활동과 경제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한 뒤 신뢰를 쌓으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방심하는 순간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후엔 시신을 훼손하고 모든 증거를 지우듯 마카오로 도피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점을 들어 극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마칭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여기에 더해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로 징역 10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되어 총 18년형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그는 중국 본토 내 보안이 강화된 구금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얀루이민의 SNS 계정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태국 여행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 화려함에 집착한 결과다라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다릅니다. SNS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환상이 어떻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SNS 속 보여지는 삶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인식하는 거죠. SNS는 자신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자에게는 표적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는 위험한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일상사진을 공개할 때는 시간차를 두거나 위치 정보를 숨기는 등 작은 조치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화려함 추구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